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삼순환 오늘 이제 개강 첫날인데, 삼순환, 강의 계획서를 잠깐 보시면, 이제 삼순환은, 제가 아마 작년부터 할 거예요. 작년부터는 이제 100점 모의고사로다가 이제 실시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삼순환도 50점으로 보고, 이제 하여튼 그 취지가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고 실전에 가깝게 그걸 15회로다가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강평은, 뭐 1시간 내외로다가 이제 되도록 짧게 할 거예요. 삼순환을 수업을 길게 했었는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잘 안 들어오고, 자기 스케줄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취지를 반영을 했어요.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고, 강평은 이제 1시간 내외로다가, 시험지 자체에 대한 강평을 하고, 시간 이제 여러 개 따라서 이제 그 범위에 관련된, 이게 사실 전범위지만, 전범위로 무턱대고 잡으면 공부하기가 지금 수험생이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일단 정해주고, 범위와 관련해서 주로 그 범위에서 관련된 걸 내고 좀 더 논점이 벗어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 전범위 모의고사든 순환 모의고사든 뭐 거기에 맞춰서 그 취지를 반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 범위에 내겠지만 공부 이제 예습하는 측면에서 그렇지만 꼭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점짜리 이렇게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강평을 그 문제 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시간 여러 개 따라서 관련된 어떤 그 범위와 관련된 좀 주의할 것들, 좀 시험에 여기서 당해 삼순환 때 내지는 않았지만, 좀 중요하고 주의할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최신 판례, 오늘 자료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은 뭐 기존에 나갔던 자료니까 순환 따라오신 분은 뭐 반복되는 자료고, 그 추가 프린트는 이제 기존에 순환 따라오신 분은, 제가 보니까 31페이지인가? 아니야, 31, 제가 이어붙여 보니까 31페이지부터 찢어갖고 기존 판례 그 31페이지 범위에 이어붙이시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 31페이지 이후도 기존에 이순환 때 한 게 있는데 판례 한두 개를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페이지가 약간 틀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 취지는 살린 거고 31페이지부터 이렇게 이어붙이시면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31페이지 전까지는 웬만한 손을 안 들려고 노력을 했고 순환 따라오신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예요. 그래서 이어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래서 2차와 관련된 판례 위주로 실으려고 노력을 했고 2023년도 8월 18일자가 지금 판례 속보로 나온 게 최신 판례예요. 그래서 거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8월 18일, 9월 18일, 10월 그러니까 8월 달,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래도 한 2개월 좀 더 남았죠? 2개월에서 3개월 사이 정도 남았는데, 최신 판례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최신 업그레이드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 이유는 나는 모르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나올 가능성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8월 18일도 내가 최신 판례로다가 속보로 참고해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신 판례는 나온다면 나올 거예요.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 최신 판례니까 그거 위주로다가 반복해서 보시는 거고, 또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공부해 오신 양을 더 늘리시면 안 돼요. 더 늘렸다고 해서 그것을 시험장에 써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했던 거 다시 반복해서 보고 그걸 확실히 다져간다고 생각하셔야지 새로운 문제집을 보고 뭐 문제 자체에 뭐 기출문제를 보는 건 상관은 없겠지만 새로운 교재를 선택하고 새로운 문제집을 선택하고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지양이에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거 반복해서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복습 반복해서 자기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서는 거기서 나왔다면 실수하지 말으라는 뜻인 거죠. 실수하지 않으면 합격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차원에서 이 축수려 가셔야 되고 시험은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인데 3순환 문제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때 봤던 것도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새로운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추가 프린트는 제가 이제 여기 하면서 시간 여러 개 따라서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반복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중요한 것들.
자, 문제를 잠깐 가볼게요. 문제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제 기억으로 1순환 때 한번 써봤던 문제예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사례 2번은 이제 사무관 승인시험 2022년도 기출문제고, 사례 3번도 무효인 이제 근저당권 유형론에서 21년도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사례 2번, 3번은 문법 강의한 사례편에도 들어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사례 1번부터 보시면 물론 다 이제 채권자 대의 쪽에 집중했어요. 시험 오늘 이제 범위는 물론 동시행 항변권도 물론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손해배상 예정 파트가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채권의 대의 쪽이 중요한 시험 문제고, 여러 번 기출됐지만 또 계속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는 파트 때문에 채권의 대의성을 확실하게 정리해 가셔야 돼요. 채권의 대의와 채권 시선은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파트란 말이에요. 다른 시험 기출문제도 마찬가지 비교해 봤을 때. 자, 사례 1번 보면 이제 1번에 문항수가 좀 있죠? 근데 실전에서 우리 시험 기출 문제 유형도 보면 한 2, 3년 사이에 문제 문항수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모의고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예견이 있기 때문에, 예습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것이 좀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왜 처음 접하는 문제, 사시강의가 처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안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아는 문제도 있지만 모르는 문제도 있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실제 시험장도 그래요. 아는 문제도 있고 모르는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자, 첫 번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예상 문제인데, 이 을이 임대인이고 이제 갑이 임차인이라는 거죠. 임대인, 임차인. 자, 기초사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임대차 존속 중에도 양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별도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장래이행 채권 양도 형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권과 분리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도도 가능하죠. 그런 쟁점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즉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 이후 양도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존속 중에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게 주의할 점이에요. 이게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하고 약간 구별되는 것이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만 별도로 양도 안 돼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양도가 일종의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 형태로 가능하다고 하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고, 써주면 가점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 을에게 이를 적법하게 통지했다. 채권 양도에 대한 이제 통지에 관한 얘기인 것이지. 자, 이후 임대차 종료 시란 말이 나와요. 자, 임대차는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으로 종료될 수 있고 기간 만료로 종료될 수 있어요. 자, 종료가 돼야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종료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임대차 보증금 행사 못해요. 그러니까 종료했단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종료 시 갑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갑은 지금 임차인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해 준 꼴인 것이지. 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 을에게 임대차 목적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가 있을 때, 원래는 임대차가 종료하면 보증금 반환 채권과 임대인의 목적 반환 채권은 서로 동시행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설문 양거를 2번에서 이제 채권 양도일 때 그러나 동시행변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환하고 거부하고 있다. 을이 병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다음 물음 상호 독립적이다. 양가로 1번, 병이 을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갑과 사이에 임대차액의 묵시갱시 효과를 정할 수 있는가. 자, 만일 묵시갱시 효과가 인정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양순이 보증금 반환 행사 못해요. 왜?
임대차가 종료해야지 보증금 반환제를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묵시갱신이 인정돼 버리면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제 행사를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자, 이런 이제 그런 마인드인데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지. 물론 판례도 있어요. 자, 451조 1항을 써주시는 게 451조 2항을 써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451조의 반대 해석상 이런 말을 답안지에 써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451조 2항은 어떤 얘기예요? 채권 양도와 관련해서 양도 통지 이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서 양도 통지 받을 때까지 생긴 사유로 양수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걸 반대 해석해 보세요.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겠냐라는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묵시갱신이라는 것은 법정갱신이라는 건 뭐예요? 통지 이후에 생긴 사유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 된다. 판례도 그런 취지에 입각해서 판시한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례 내용 내지는 451조의 반대석 이런 식으로다가 언급해 가지면 되는 거죠. 5점 몇 점에 맞게. 이거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변호사 시험 같은 데서 이게 기출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분명히 물어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양거래 여부는 좀 전에 말했던 동시항변권 문제가 동시항변권이 있는지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하면 동시항변권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그것이 채권 양도일 때 동시항변권이 그대로 양수인한테 유지돼서 대항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이제 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대신 임대차가 종료했단 말도 종료가 돼야지 서로 동시항변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이 이제 요 문제에서는 핵심인데 양가로 1번, 양가로 3번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죠. 자, 병이 양수받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최대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취할 조치가 뭔가? 채권자의 대의소송에 관한 얘기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렇게 병한테 양도해줬는데 그 문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월차임을 안 내고 계속 버티고 있대요. 그러면 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은 요 사람이 을한테 양수금 청구로서 행사할 때 월차임은 계속 당연공개 법률로 공개되기 때문에 요 한 푼도 안 남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될 가능성, 양수금 채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또 이 서로 을은 또 동시항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을한테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나는 병으로부터 아직 임차 목적을 인도 못 받았거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의 요구에서 동시항변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강제로 목적물을 이렇게 돌려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의 문제죠. 이때 주의할 점이 이제 채권의 대의 소송에서 이제 그 요건과 관련된 이제 요건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써주셔야 되는데 이 금전 요건을 성질과 관해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밑에 내용 문제들 보면 그런 반복돼서 지금 내용을 설치하고 있지. 계속 보란 얘기고 만약에 실제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혹시 나온다면 위에서 설명한 성질 관련된 요건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반복돼서 많이 시간이 그 압박을 받는다면. 웬만하면 써주는 게 좋은데 사실 시간에 압박을 받으면 앞에서 언급한 것에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는 해주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양수금 청구는 이게 금전채권이라는 거예요. 병이 을에 대한 보증금과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 을이 갑에 대한 임차 목적을 왜 인도가 돼야지 을이 동시항을 행사 못하기 때문에 보증금만 청구하면 을이 동시항을 행사하면 이 사람이 받지를 못한단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위 문제인데 최대한 만족을 조치가 빨리 돌려놓고 보증금만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게 피보인 채권이 양수금 채권이라는 보증금 금전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무자력이 요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는 당해 판례가 있고 또 그 후 나온 판례가 이 금전 채권이라 하더라도 피부전 채권과 피대위 채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적절한 수단이고 부당한 간섭 아니라면 설사 금전 채권이라 하더라도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다. 그걸 언급해 주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물론 방론적으로는 채권의 대위권과 관해서 이게 금전 채권이 원칙이면 소유권이 청구할 특정 채권일 때는 무자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써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얘기는 금전 채권일 때 무자력이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특히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금 채권 관련. 왜냐하면 을이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무자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 건물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의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판례는 그런 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이 당의 89년도 나올 판례는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 단순히 그렇게만 언급해 갔어요. 하지만 그 후 나온 판례들이 세련되게 밀적, 유적적, 부당한 것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설사 피해원 채권이 금전 채권이라 하더라도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 라는 판례를 언급해 가면 된다. 그런 말을 이제 풍성하게 판례 표현을 써주냐에 따라서 이제 점수의 폭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례
이제 설문 2번 형태로 가보면, 요건 설문 2번하고 3번은 같은 취지 판례예요. 자, 요게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물론 이제 채권이 대유권의 요건이 피부전 채권, 그 다음에, 채무자의 무자력의 요건, 특히 금전채권 같은 경우,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된 물론 얘기죠. 물론 무자력과 관련된 얘기를 보전의 필요성으로 언급해 가지만, 사실 물론 판례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뭘 물어보냐면 대위권을 행사하는 걸 할 때 피부전 채권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2번하고 3번이에요. 피부전 채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피부전 채권을 벗어나는 부분에서는 대위권 행사를 못해요. 그 부분을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례가 판시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부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각하되는 거예요, 각하. 보존의 필요성, 물론 보존의 필요성이 어디가 각하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보존의 필요성이 너무, 원래 이게 판례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 피부전 채권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냐, 없냐. 행사할 수 있으면 각하는 아니고 본안 판단해야 될 사안인 것이고, 만약에 피부전 채권이 없으면 본안 판단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각하되는 것이고, 요런 걸 물어보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나 없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것은 사실, 각하가 되느냐, 아니면 본안 판단할 사유냐, 이런 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채권의 대의선의 성질과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해서 써주시면 되는데, 특히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같은 취지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럼 같이 냈냐? 2번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3번 형태로 물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른 형태의 문제는 똑같은 판례를 써주는 거예요. 물론 판례는 따로 있어요. 각각 판례가 있어요. 공동 매수인, 공동 상속인,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법원의 판결은. 피원채권 범위내 피원채권 관련된 얘기라고요. 피원채권 보존의 필요성, 판례는 물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부전 채권 범위 내에서 행사한 거냐 아닌 거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2번 형태를 보면 이런 거지.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하고 아직 등기 안 한 상태예요. 그럴 때 다시 을로부터 병정부가 공동 매수했대. 공동 매수인이죠. 공동 매수인. 원칙적으로 공동 매수인의 지는 공유자 형태라고 봐야죠.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게 합유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이 균분이니까 3분의 1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피원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3분의 1 지분 이전 등기, 3분의 1 지분 이전이란 말이에요. 을이 갑에 대한 요 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이전 등기 청구권을 전부 행사했대요. 3분의 1 지분권자에 불과한 자인데. 그러면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만 이전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이전 등기 하면 3분의 1을 벗어나는 범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하된다라는 얘기죠.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1을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3분의 2 부분이겠죠. 거긴 보존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된다. 이런 취지 판례라는 뜻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피부전 채권 범위와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이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3번도 같은 취지예요. 역시 피부전 채권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을이 취득시 완성자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이제 교재에도 우리 민법 정리 교재에도 있는 판례죠. 자, 을이 취득시 완성자인데 완성했다는 소유권천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을의 채권자의 이제 갑이 공동 상속인 중에 1인이래. 근데 상속 지분이 예를 들어 33분의 1이래. 근데 병이 제3자한테 처분했는데 이게 원인무효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그자한테 취득시효 못하지만 원인무효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원인무효되면 대의 말소할 수 있잖아요, 여자가. 그렇죠? 요 사람이 없다면 전부 대의 말소할 수 있어요. 전부 말소하고 취득시 완성했다는 이전득 행사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망하고 상속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의 3분의 1 지분권자인데 이자가 전부 대의 말소한대. 전부 대의 말소한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분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대의 말소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벗어난 부분은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각하된다. 법원의 판결은 3분의 2 부분 범위 내에서는 각하다. 이렇게 답안을 표시해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인용이지만 이렇게 답을 넣으실 수 있어야죠.
4번 같은 경우는 채권 대위권 역시 요건 관련해서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쟁점이 채무자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됐냐 안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일반 원칙을 채권 대위 소송의 성질을 써주고 이걸 별도 독자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은 요 이제 비법인 사단에 관한 문제도 살짝 물어보면서 종중 이런 식으로 우리 종중도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문제 살짝 물어보면서 이 문제를 하나 곁다리 문제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어디 물어보는 사람의 출제자가 어디에 방점이 있냐 이거예요. 채권의 대위 요건 관련해서 2번, 3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피부전 채권 범위와 관련된 얘기를 방점으로 찍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과 관련된 쟁점 그런 걸 언급해 간다면 확실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면 그건 게임 끝이야.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은 간지러운 것을 딱딱 긁어주는데 같은 답안이라도 맞는 답안이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하면 그건 게임 끝이라고. 아무리 개발 써도 그건 합격한단 말이에요. 자, 4번은 이제 그래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인데 요 갑이 의뢰한 채권자고 의리 병에 대한 여기 비법인 사단이래. 비법인 사단 종중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비법인 사단이지만 종중도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종중 형태로 물어볼 수 있고 비법인 사단 물어볼 수 있죠. 자, 채권의 대의성이 일반적인 성질을 써주고 제3자 소송 담당 그 다음에 뭐 요건 소송 요건인지 본안에 관한 판단인지 각한지 기각인지 이런 얘기를 써주고 기본적으로 이 별도 독자적인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 권리 불행사 요건인데 이 사안에서 의리 병을 상대로 먼저 일반적인 써줘야지 채무자가 대의성 제기하기 전에 제3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권리 행사를 해버렸다면 채무자 권리 불행사 요건에서 대의성은 각하예요. 그런데 또 특히 이런 것도 써줘야지. 우리 시험에도 출제한 적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소송에서 이겼든 졌든 권리 행사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하기 때문에 대의성은 각하다. 이런 얘기라면 설사 의리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본안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본안의 판단 이기까지 권리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 요건 흠결이다라요. 각하다. 이게 우리 법무사시험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다고. 자, 근데 만일 의리 병을 상대로 한 소송이 그 소송 절차에 관한 어떤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 갖춰가지고 각하됐어요. 이 각하된 것이 권리 행사한 걸로 볼 수 있냐? 아니다. 그러니까 권리 불행사 요건을 충족한 거냐? 충족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의성 각하 아니다. 본안 판단 사안이다. 본안 판단에서 인정될지 기각될지는 별로 문제고 각하는 아니다. 적어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가적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각하는 아니라는 것의 방점이고 뭐 각하 아니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별도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지 않고 숨겨진 논점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숨겨진 논점으로 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다. 인용받을 수 있다. 반드시 인용받는다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다른 요건이 찾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각하는 아니고 일단 불이행사 요건은 흠결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용받을 수 있다. 그럼 인용받을 때 어떤 쟁점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피대의 권리가 인정된 사실 피대의 권리는 요 비법인 사단이 요건을 총회 권리 요건을 못 갖추면은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일상 기각이겠네. 그런데 답이 없다면 의리 병에 대한 청구는 이제 소송자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예요. 그런데 갑이 대의성 제기할 때는 대의성은 각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인용받을 수 있나? 인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대의 권리가 됐을 때는 총회 권리 요건을 못 갖춰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못 갖춰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안 갖춰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대의소송에서 피대의 권리일 때는 총회 권리를 못 갖췄어도 괜찮다라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의해서 염두해 주셔야 돼요.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다고. 여기서는 이제 부적법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만 물어봤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을 하면 돼. 근데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살짝 문제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인용될지 기각될지를 써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판례 하나를 더 써주는 것이죠. 네. 자, 5번 문제도 요거 이제 피부연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관련해서 제3채무자가 대의권자가 대항할 수 있냐. 자, 원칙과 예외를 구별해서 답안지 써주는 게 좋아요. 원래 제3채무자는 피부연 채권 소멸시효 완성 조항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라는 얘기를 써주고. 다만 예외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
채권자가 대리성도 제기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행소송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실을 제3채무자가 주장해서 원형해서 대리성을 각하시킬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얘기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갖고 답안지에 써주는 게 좋죠. 자, 2번 사례 2번 형태로 가보시면 이제 사례 2번은 이제 법원 승진 문제인데 원문 그냥 그대로 냈어요. 변형시키면은 삑사리가 나, 삑사리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변형시키지 않고 원문에 가깝게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례 2번은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로서 갑이 대여인으로서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갑은 을에 대해서 2억 원. 2억 원 대여금 채권자죠. 채권자고 채무자죠. 돈 빌려준 날짜를 알려주고 변제기를 알려줘요. 현재 시점도 알려줘요. 돈 빌려준 날짜는 2021년 4월 1일이고 4월 1일이고 아니 죄송해요. 2020년 4월 1일이고 2억 원 대여했죠. 2억 원. 변제기는 2021년 4월 1일, 2021 4월 1일이고 현재 시점, 그러니까 1차 변제 시점이 있고 2차 변제 시점이 있죠. 변제기에 한번 변제했고 그다음에 다시 2021년 9월 30일, 2021 9월 30일. 여기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요건 1년이에요. 요건 6개월이에요. 6개월.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이제 기초사실을 뭘 알려주냐면 이자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자의 이유를 연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시험장에서 실수하시면 안 돼. 연인지 월인지 구별하셔야 돼. 순간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연이 아니고 월이에요. 월 1%. 월 1%. 자, 월 1% 이율 약정을 했어요. 월 1%. 그러면 연 12%예요. 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월 1%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연 12%인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 오늘 범위에 든 내용이지만 이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청구를 못 하고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손해금은 몇 프로? 지연손해금 자체 별도 약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월 1% 이자 약정 이율이 그대로 지연손해금도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연손해금도 몇 프로예요? 이자 약정이 없다면, 이자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인 거니까 연 5%겠지. 개인 간이라면. 물론 상행이라면 6%겠지만. 그런 것도 좀 구별하셔야 되고. 근데 이자 약정이 있어요. 월 1%예요.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몇 프로예요? 지연손해금 별도 약정 없죠? 그러니까 이자 약정 이율이 지연손해금 이율에도 그대로 적용시킨다. 이런 판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이 문제에서 그 답안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쓴다면은 이자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자 약정이기 때문에 지연 이자도 다른 특별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거에 따라지면 없다면 이자 이율 약정이 지연손해금. 그러니까 지연손해금도 몇 프로예요? 월 1%인 거예요. 월 1% 지연손해금 그런 거죠. 만약 이자 약정 없다면 연 5% 내지 6%의 지연손해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단 답안지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설문 1번을 가보면 만약 을이 위 채권금의 이자를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가 이자를 그러니까 2억 원 대여금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변제기에 일괄 이자를 지급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틀리기가 쉬운 거예요. 변제기인 2021년 3월 31일에, 3월 31일,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2021 3월 31일이 변제기겠죠. 그리고 이제,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날 4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자, 원금 중 1억 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했다.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원금 1억 원도 갚았고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모두 변제했대. 그 말은 먼저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다 갚았고 그 다음에 원금 1억 원도 갚았고 그럼 얼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변제하고 난 다음에는 원금 1억 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이제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1억 원 갚았고 뭐 이자 갚았으면 그때까지 이자 갚았으면 그 원금 1억 원 갚았다니까 변제 충당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잘 보면 이자를 다 갚았다니까 그때까지 받은 이자 2억 원에 대한 이자겠지. 예. 그거 계산할 수 있잖아. 2억 곱하기 월 1%, 그러니까 연 12% 곱하면은 나오겠지. 그거 이자 다 갚고, 원금도 갚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제 충당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제 말은. 원래대로 그냥 다 갚은 거야. 그럼 얼마 남았어, 이때까지? 잔금? 갚은 난 다음에 잔금? 원금으로서 1억 원만 남은 거야, 1억 원만. 요게 이제, 그럼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2021년 9월 4일 추가로 5천만 원을 변제. 여기에 이제 변제 충당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대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왜냐하면 요때 다시 5천만 원을 갚단 말이에요. 5천만 원. 1억 원. 그러면 1억 원 요때 잔액에서 요때까지 지원손해금이 발생한다면 그럼 지원손해금을 계산하는 게 있어야지. 그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월 1% 이자가 지원손해금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킬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지원손해금도 월 1%란 뜻이고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6개월 동안에 지원손해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요때까지 5천만 원 변제할 때까지 얼마가 되겠어요? 원금은 1억 원이었고 1억 원 플러스 지원손해금은 600만 원이겠죠. 600만 원. 요 상태죠. 그러면 이제 물론 답은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어요. 이때 5천만 원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5천만 원 갚았다면 5,600원 남는 거지. 답은 간단한데 변제 충당 법리가 여기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겠지만 변제 충당 법리 이렇게 답안을 좀 더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에 미쳐서 이렇게 변칙성 물어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자 5천만 원 중에 뭐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합의 충당이나 지정 충당이 없잖아요. 그럼 법정 충당으로 가는 거죠.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뭐부터 먼저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충당시켜야 되는 거예요. 600만 원이죠. 600만. 왜 이게 다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 5천만 원 충당. 그럼 5천만 원 중에 이제 얼마 남았어요? 4,400만 원 남았죠. 4,400만 원을 원금 1억 원에서 공제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5,600원.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해서 답안 쓰는 거다. 물론 답은 이때까지 발생한 1억 600만 원이고 여기 5천만 원 갚았으니까 나머지 5천만 원 갚았으니까 5,600만 원이 남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것을 충당의 법리로 적용시켜서 5천만 원을 변제했는데 어디부터 먼저 충당하는 거냐? 600만 원부터 먼저 갚는 거다. 그럼 4,400만 원 남았는데 그럼 어디 이제 원금 간다. 이런 얘기죠. 4,400. 그러니까 얼마 남는다? 5,600 남는다. 이런 얘기죠. 자. 설문 1번이 약간 주의할 점이 있는 거예요. 변제 충당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아직 변제 충당을 제대로 물어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고, 요거보다 살짝 난이도를 높여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합의 충당.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변제 충당이 그 2012년도 문제 때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예, 간단하게. 예, 또 물어볼 수 있다.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아직 안 나온 건 아니었죠. 한참 오래됐지. 자, 설문 2번하고 이제 설문 2번에 관한은 역시 대유에 관한 얘기인데, 자, 추가된 사실관계로서 의리 변제 자력이 없어 변제기가 지나도록 가백의 대여금 반환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다시 기초 사실에서는 이제 갑이 의리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갑이 의리한 대여금 채권자, 의리정에 대한 대여금. 이거 채권의 대입권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의리 변제 자력이 없어. 무자력이지. 변제가 지나도록 갑에게 대여금 반환 적용하지 못하고 든 차에 갑은 의리정에 대한 피해에 걸리죠. 대여금 채권. 그러니까 둘 다 대여금 채권인 거예요. 변제가 도래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갑은 의리정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여하여. 그러니까 적법하게 대여하니까 바쁘면 소송 절차에 관한 걸 굳이 이게 뒤에는 이제 해설에서는 그 사안 해결에서 이제 언급이 들어갔는데 굳이 꼭 바쁘면 언급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법하게 대여했다 그러잖아요. 그 부적법 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본안 판단하라는 거예요. 본안 판단. 적법하게 대여하여 자 정에게 직접 자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서 갑의 청구는 뭐예요?
대의 청구고 그 대신 직접 자기한테 이게 금전채권이고 금전채권이니까 이렇게 이행하라.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쟁점이 채권의 대의권의 이행이 상대방 관련해서 대의권자 앞으로 직접 이행 청구해도 되냐라는 거죠. 되냐. 자, 여기 문제 자체 약간 세련되지 못한 부분 사실 있긴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물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번 끊고 설문 가분을 물어보는 게 제가 볼 때 좀 더 합당해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정의 변제한 것을 언급해서 정의 변제가 타당하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해 보이는데 요 기본적 사실관에서 추가 사실관에 뭘 물어봤냐면 바로 그냥 청구하면서 이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고, 적법하게 대의하여 그 다음에 을에게 통지하고, 그런데 을이 위 대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정은 위 대여금을 을에게 변제했다. 변제한 후 갑에게 대여금 지급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바로 가볼게. 위와 같은 갑의 청구는 타당한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의 청구가 정의 항변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줘야 될 거냐, 아니면 정의 변제 있기 전에 대한 즉 대의 청구에서 정의 갑한테 이행하라 그 자체 청구를 거기까지만 판단하고 그 다음 정의 주장을 을한테 변제한 것까지 판단해서 답을 내려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해설 다룰 때 그 부분을 고민한 부분인 거예요. 자, 만일 답은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자, 갑이 을이 정에 대한 대의 청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행하는 청구 자체가 타당하냐? 그건 이행의 상대방에 관한 얘기인 것이죠. 타당하지. 원래는 제3채무자 대위에서 제3채무는 을한테 이행해야 되는 원칙이지만 대위권자 앞으로 이행하라라는 청구를 해도 그거 부당한 소송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제 이거지. 원래 을이 피대에 관련해서 이행의 상대방을 물어보는 문제가 원래 제3채무자는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을한테 이행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대의권자 앞으로 이행하라는 청구를 해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잖아요. 뭐 있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금전채권이에요. 금전채권.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뭐 있어? 말소등기 청구권이야. 말소권도 을 앞에 말소권자 이행하라. 이것이 원칙이지만 갑 앞으로 말소를 이행하라라는 주문 내지 청구서를 작성했어도 그거 틀린 거 아니라는 얘기. 왜? 어차피 갑 앞으로 말소를 이행하라 청구치 내지 주문을 냈어도 직전 소유자 앞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청구치 내지 부당한 판결 주문 아니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뭘 생각해 보시는 것이지? 인도 청구죠. 그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인도 청구권. 인도 청구권도 원래 이렇게 인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정해서 갑으로 인도하라라고 청구해도 되냐?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주의할 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을 물어봤죠. 부동산도 인도를 을이 아니라 갑한테 인도하라라고 청구지 작성해도 틀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도가 부동산도 우리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에서 대의에서 부동산 인도를 대의 청구와 관련해서 인도하라를 대의권자 앞으로 인도해도 되냐?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관에서 이걸 물은 거예요. 금전채권일 때. 금전채권은 우리 시험에서 안 물어봤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무관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의 갑한테 이행하라는 청구, 갑의 대의 청구 가능하냐?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답을 내려주고 가능하다. 다만 본문에서 정의 변제 주장까지 고려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의 청구는 기각인 것이죠. 대의 청구는 결국 청구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정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자체에 인용될 수 있지만 정의 주장 변제 자체까지 고려한다면 기각인 것이지. 왜? 정의 을한테 변제한 행위가 효력이 있냐라는 것은 이제 나번에 답을 낼 건데 대위 행사 통지 후에 을이 정에 대한 것을 처분 금지 효과가 있어요. 405조 2항이죠. 그걸 써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405조 2항 중에 뭐는 보존행위는 405조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의 을한테 변제한 것이 보존행위로서 405조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 판례 있죠. 그러면 정의 을한테 변제한 거 효력 있냐? 효력 있죠. 효력 있으면 정의 갑한테 이행하라는 이 청구는 기각이지. 이게 효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자체에 약간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것이 문제 사실 이렇게 냈으면 이 문제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추가자 사실관계 네 번째 줄 끝머리 지급
파여주고 대의권자 앞에 직접 자신에게 주급을 청구했다. 이게 타당한 청구냐. 이렇게 한번 딱 문제를 끊고 그 다음 나번에서 이어붙이는 거야. 이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그런 통지받은 후에 정이 을한테 변제했다. 이 각각 문제가 별개다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돼? 그럼 을은 나번에서는 그 을이 정의 을에 대한 변제까지도 고려해서 을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으면 좀 더 세련됐을 건데 이제 문제 자체에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묻는 말에 그러면 답을 내줘야 될 거잖아. 그래서 해설에서 설문 가번에서 대의청구안에서 이행의 상대방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청구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정의의 변제 주장까지 고려한다면 대의청구는 결국 기각될 거다. 이렇게 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번에서 정의의 을에 대한 변제가 타당한지 대의행사 통지 후에 405제 저촉은 아닌지 그것이 보존행위로서 저촉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써주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우리 이제 연선 사례 문제도 있고 우리 시험에 또 풀어본 적도 있는데 이게 을이 정에 대한 청구권이가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며. 이전등기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이렇게 이행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 그것도 처분행위로 안 봐요. 이전등기 청구권. 물론 이전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이행하라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주의할 점이고. 금전채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을이 정에 대한 채권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라며. 그 대행사할 수 있어요. 이제 대행사할 때 통지 이후에 정이 을 앞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면 그 405 저촉이냐? 아니다라는 취지. 그때 역시 정이 을한테 변제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정이 을한테 소유권 청구권 관련해서 등기를 해준 거, 그 변제가 다름없기 때문에 405 저촉 아니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사례 3번으로 가보시면 자, 사례 3번은 이제 을이 갑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이건 이제 21년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예요. 자, 을이, 물론 이게 무효인, 특히 사례 3번의 설문 1번은 이제 채권 취소와 관련된 쟁점이 들어있지만, 설문 2번 같은 경우가 대의와 관련된 이제 무효등기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무효인 가등기 유형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시간이 흘렀고, 무효인 가등기 유형을 또 물어볼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여요. 물론 다른 각도에 또 물어볼 수 있겠지. 무효인 저당권 등기 유형도 무효인 등기 유형 문제로서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판례 내용이지만 물론 판례사는 무효인 근저당권 유형이 아니라 무효인 가등기 유형에 관한 그 대의 문제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요. 그걸 똑같이 유추해서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다라요. 자, 그래서 우리 대여금 채권자고 우리 5천만 원 채권자로서 이제 근저당권자고 갑은 채무자인데, 을이 근저당권. 원래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은 1억 원이었었어요. 1억 원 대여금 채권인데, 이 1억 원을 전부 근저당권을 삼은 게 아니에요. 1억 원, 이건 일부 채권 최고액을 5천만 원을 해서, 5천만 원만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우선 면제 확보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 채권자 지위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 1억 원 전부에서 근저당권이 있다면 이거 채권에서 인정 안 돼요. 전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라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만든 실제 판례도 그래요. 실제 판례도 일부에 대해서만 피담보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그 대여금 채권 일부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받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실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분은 일반 채권자 지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5천만 원을 설정했다. 그런데 채무 초과 상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편에게 유일한 재산이 그러면 채무자 사양이 채무자 사이에서 추정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한 채권 원래 1억 원 1억 대여금 채권인데 이 중에서 근저당권은 5천만 원 채권 최고액으로 잡아놨다. 갑의 처분 매매죠. 엑스토지죠. 엑스토지. 전부 이전 등기. 그럼 이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천만 원은 우선면이 확보되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 원 중 5천만 원은 대행사 못해요. 하지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일반 채권자 지위이기 때문에 대행사 가능한 거예요. 유일한 재산. 사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추정, 사회에서를 알고 있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추정, 그럼 대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채권 취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었다. 병은 민법 324조. 324는 제3취득자에 관한 규정이에요. 피담보채권 변제하고 갚았다는 얘기지. 324조에 따라
채권 최고액 전부 다 갚았대. 5천만 원 갚았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다. 이쪽 병이 의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성,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이 본소죠. 물론 이제 좀 이따 이제 반소가 나오기 때문에 본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병이 의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생겼다. 너 다 갚았다. 근저당권 말소해달라라는 거죠. 이럴 때 요구했다. 의리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금액을 변제 공탁하므 의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 이게 본소고, 의리의 반소를 염두에 뒀을 때 의리 위 소송에서, 즉 말소 청구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성에서 승수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판례 사안이고, 판례 사안이고, 자, 이 사람이 병의 의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성에서, 그러면 의리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이 사람이 승수할, 기각시킬, 각하내지, 시킬 사안은 뭐냐라는, 각하내지, 기각시킬 사안이냐. 그럼 먼저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각하는 아닌지, 각하는 아닌지. 그런 쟁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수할 전략이 뭐냐. 물론 각하는 아니야. 그럼 각하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각하라면 이 사람 각하도 이기는 거잖아. 이 사람이 승수할 전략이잖아. 그러면 각하인지, 근저당권 말소 청구, 누구를 상대방으로 어떤 권리를 말소하는지, 이런 얘기를 답안지에 쟁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쟁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저당권 명의이잖아. 이 사람 상대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또 하나 그런 얘기는 뭐 이제 방어적인 얘기인데, 또 하나는 뭐지? 병이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갚았다. 소유권자 지에서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권자 지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등기가 이전 등기된 것이 효력이 없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채권자 취소 소송이죠. 채권 취소를 해서 말소시키는 것이죠. 근데 채권 취소를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거냐. 여기에 또 하나 쟁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채권자 취소를 본소, 근저당권 말소 청구성에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 취소 취소성은 소송으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재소기관내에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소를 제기해야 된다. 반소로서 소송으로서 제기를 해야지. 채권 취소라는 반소로서 소송을 제기해서 병이 말청구해서 항변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공격 방법으로 채권자 취소 대상이다, 말소 대상이다라고 항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격 방법으로 단순한 제출하면 안 되고 반소를 제기한 형태로다가 제기된다. 그럼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이제 이거에서 이제 판례 핵심인데, 반소에서 채권 취소 판결이 확정 안 됐는데 1심이란 말이야. 1심 소송에서 채권자 취소라는 반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1심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 본 소송이 판결이 나고 2주 지나고 항소 안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1심에서 채권 취소라는 판결 그 자체 확정이 안 됐어도 그 판결 자체로서 본소에서 반소로서 본소를 기각시킬 수 있냐? 기각시킬 수 있다. 기각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재판부에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 염려가 없다. 이게 가장 뭐 쓰기 쉬운 거지. 모순 염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소로서 채권 취소가 아직 확정 안 됐다 하더라도 채권 취소로서 1심 판결을 내리면서 본소를 기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문 유본의 채권 취소로서 이제 주된 쟁점인 것이지. 주의할 점이 반소로서 소송 방법으로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항변해야 되는 것이 소송으로서 제기해서 주장해야 되는 것이 단순한 공격 방법으로 제기는 안 돼. 이런 것도 답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반소로서 채권 취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도 1심 본소를 기각시킬 수 있는가?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 판례 두 가지가 쟁점이 꼭 들어가야죠. 설문이 이제 2번이 무효인 근저당권 유형에 관한 문제로서, 갑에 대해서 의리 근저당권자인데, 설문 2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갑은 을에게 위 차양금 1억을 모두 변제했다. 그냥 서로 독립적이니까 여기서 이제 모두 변제했대. 변제했으면 이 근저당권은 뭐예요? 무효예요. 아직 현실적으로 말소 안 됐어도 부종성 때문에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될 근저당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주의해요. 아직 말소 안 됐어도 이건 말소 대상인 거예요.
근데 아직 말소 안 하고 있었어요. 다 갚았는데. 그럼 무효 근저당권이죠. 무효. 다 갚았으니까. 근데 아직 말소 안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말소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엑스토지와 관련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채권자인 정이 있는데 부동산 가압류 해놨어. 엑스토지 가압류. 엑스토지 가압류죠. 두 번째. 순서가 그래, 날짜 순서가. 그런 이후에 갑하고 무가 다시 돈을 빌리면서 이거 말소하고 근저당권대기 이렇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 먹는 거죠. 무효인 저당권, 근저당권대기 유용을 하는 거죠. 무효인 근저당권을 유용,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는 거죠. 유용의 합의, 3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 앞으로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한 거죠. 이게 뭐와 같은 취지 판례지? 무효인 가등기, 가등기, 무효인 가등기 유용, 가등기 전 부기등기. 대의와 관련된 판례를 그대로 여기다 적용시키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뭐 문제를 하나 추가시켰냐면은 설문 반가로 1, 설문 반가로 2번 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아직 가압류권자가 불안승소 판결받은 거 아니에요. 가압류권자로서 채권의 지위예요. 정이 무를 상대로 반가를 봐. 무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가 맞춰지기 전에 정 자신은 그러니까 정 자신은 근저당권 이전 부기가 맞춰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정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정에게는 무명의 근저당권 등기에 대한 말소청권이 있고 즉 반가로 1번은 직접 말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정이 무를 상대로 자기가 근저당권 말소청구하는 소유권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직접 말소청구권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무효등기 유용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등기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무효등기 유용이 있기 전에 이해관계인 제3자한테 그 유용으로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관계에서는 이 등기가 무효일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본안 승소 판결 받아서 권리 행사를 집행을 행사하면 이 사람이 대항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의 무효에서 직접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단순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채권자와 불과한 이자가 무를 상대로 직접 말소할 수 없다. 설사 이게 무효등기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죠. 왜? 무효등기를 말소하려면 소유권자한테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 말소를 소유권자 지위에서 말소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가 일단 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돼야 되고 제3자가 근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증명해서 말소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권자한테 소유권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은 소유권자인 사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말소 청구 안 된다. 요건 타락인 거죠. 해설도 그런 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말이 있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있을 때 누구를 상대로 말소할 건가? 근저당권 이 부기등기 명의된 그자를 상대로 말소할 사항은 주등기 말소라는 거죠.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 누가 명의인지 앞에서 우리 채권자 취소안에서는 근저당권 그 당사자잖아요. 그 자를 상대로 말소할 수 있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요 쟁점이 들어가시는데 특히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있을 때 이건 우리 시험에도 출제한 적이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부동산 등기법 형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 자주 인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주등기를 말소한다. 말소할 사항. 상대방, 피고적격, 대상적격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설사 이게 뭐라 하더라도 정의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 못한다.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반가로 2번이 핵심적인 물어보는 건데 그거만 딸랑 물어보기 뭐하니까 다른 것도 하나 곁들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반가로 2번 만약 정에게 근저당권 설립의 말소권이 없다면 정은 엑스토지 소유자인 갑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 타당한가? 자, 여기서 이제 채권의 대위와 관련된 무효 가등기 유형이라는 판례를 써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압류권 지위에서 이 근저당권 무효등기 유형 이 갑하고 무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무효인 근저당권 유용하기 이전에 이행을 맺은 가압류권에 대항 못해요. 자, 대항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대위 소송을 주장하면서 말소시킬 수 있는가? 그럴 때 법원의 판결은 뭔가?
기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먼저 대위소송에서 항변에 관한 얘기를 따져볼게요. 대위소송에서 항변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대위권자 대항할 수 있어요. 대위소송에서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항변을 가지고 대위권자한테 항변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효등기 유형의 합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무효등기 유형의 합의를 대위권을 행사하는 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정은 무한테 대항하려면, 대위권을 대항하려면 갑이 무에 대한 걸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갑이 무에 대한 어떤 말세이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다는 얘기야. 무효등기 유형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대위권 행사에서 내가 무효등기 유형이 있기 전에 이관계는 제3자인데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내가 너한테 말소를 구할 사유가 있는 거 아니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판례가 말하는 자기 독자적 사정에 의한 항변에 불과하다. 그 말이 답안에 들어가요. 독자적 사정에 의한 항변이란 말이. 그렇기 때문에 대의소송에서는 말소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무효등기 유형이 있기 전 정한테 대항 못한다라는데 그럼 그건 무슨 소리냐라요. 무효등기 유형이 있기 전 정한테 대항 못한다는 소리는. 그 말은 이자가 아직 본안에서 승소 판결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대의말소를 행사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무효등기 유형이기 전 이관계인으로서 내가 너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본안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직접 권리 주장을 하면 된다라네. 직접 권리 집행권을 얻어 직접 권리 행사하면 어떻게 돼? 그때 무는 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대항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라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판례가 좀 어렵게 와닿을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질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에서 이관계는 제3자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라는까지 답안지 써서 해준다면 뭐 훌륭하겠죠. 그건 제가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노재호 판사님이 그 민법 교환책에서 그 약간 잘 이해 못하겠지 너희들? 그래서 그걸 부연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차용해 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쉬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쭉 할게요. 자, 추가 프린트를 한번 먼저 가볼게요. 추가 프린트를 가보시면 오늘 문제와 좀 관련되어 있는데 좀 의미 있는 거 이렇게 위주로 한번 봐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제가 한번 보고 오면서 한번 확인해 그런 식으로 할게요. 먼저 보고는 왔는데 이게 15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사시관계도 알아두셔야 하고 이게 나중에 이 기출 문제가 있어요. 이 기출 문제도 꼭 풀어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풀어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요 결론적인 걸 먼저 보고 나중에 이제 그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련 파트가 설명을 또 추가해서 드릴게요. 15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판례 우리 시험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 자,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취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 청구권의 소멸시 완성 후 자, 매수인이 매도에 대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과 10년 소멸시효죠. 물론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진행 안 하지만 여기서 이제 소멸시효 완성했다는 것을 먼저 전제라는 얘기예요. 완성된 후에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자,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지겠지. 매도인의 소유권 이행 의무 불능이니까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타당한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제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에 대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 청구권이 불능인데 매도인의 소유권 이등 매수인이 매도에 대한 소유권 청구권이 소멸시 완성인데 완성된 그 소유권 청구권 관련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등 의무가 불능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제할 수 있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왜냐하면 해제는 매매 계약이 일단 효력이 있은 상태에서 그 이행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제 내지 손해배상인 거예요. 그 때문에 아직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게 아니야.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렸단 말이에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 행사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 안 된다. 해제 안 되니까 원상회부로서 계약금 반환 안 한다. 계약금 반환 안 되니까 계약금에 대한 안주신 명령 효력 없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해가는 거예요. 물론 약간 이제 디테일한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굵직직한 핵심은 그거예요. 자, 우리 그 민법 정리 교재도 이거랑 똑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이런 취지 판례가 있어요. 교재 갖고 있으신 분 보셔도 되는데 똑같은 판례는 아니지만 그게 손해배상. 민법 정리 교재는 313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인데 뭐 교재가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가 있으시면 참고해서 보고 나중에 복습할 때 딱 한 번 더 눈여겨 보시라는 거죠. 이거와 관련된 판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본래 공사비 채권이 시효 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 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본래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해지 안 된다. 해지 안 되니까 해지했다는 반환 청구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최신 판례잖아. 자, 요 기존 판례도 이런 판례가 있다는 얘기야. 본래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그 채권이 이행 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은 지연손해금인 거예요. 해지에 따른 효과는 해지하면서 원상회복할 수 있지만 해지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해지가 안 되니까. 또 그에 따른 본래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그에 따른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 다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손해배상 채권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불능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래 채권이 아직 시효 소멸 안 됐다면 그에 따른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권은 불능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원래 채권도 애당초 원래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각각 진행하는 거죠. 다만 그 앞에 판례에 비춰본다면 원래 채권이 시효 소멸해 버린다면 설사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권이 아직 시효 소멸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원래 채권은 이제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권은 원래 채권 소멸시효 기간에 따르잖아요. 그렇죠? 불능시부터 진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채권보다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래 채권이 이미 시효 소멸해 버렸다면 그 불능에 따른 소멸시효는 행사 못한다. 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고 법리가 비슷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채권이 시효 소멸해 버리면 해지 안 되고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안 돼, 원상회복 안 되고 또 본래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설사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권이 불능시부터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불능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권이 아직 시효 소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원래 채권이 소멸해 버리면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권 행사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그 판례를 같이 크로스해서 봐주시고. 또 하나 판례는 이제 최신 판례, 추가 프린트 판례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화하는 얘기예요. 최신에 이런 판례가 나왔으니까 금전채권 가압류일 때, 소유권 이전 가압류일 때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저는 요거 관련된 판례만 언급을 해볼 건데 소유권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때 사안은 이제 요 갑이 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매수인인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청구는 있을 수 있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채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청구 채권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권 특정 채권이죠. 여기에 대해서 금전채권 가압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쪽에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금전채권 가압류는 우리 물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물어볼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이고 오히려 여기에 최신판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별도로 물어본 적도 있지만 이걸 좀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살짝 변형하면서 소유권 채권의 가압류가 있을 때 병이죠. 여기 채권 가압류죠. 그렇지만 이게 채권 가압류가 금전채권 가압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청구권 채권에 대한 가압류죠. 금전채권 가압류가 아니라 가압류. 있죠. 먼저 이런 걸 하나 물어볼 가능성이 있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을이 갑의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조건부 판결이라는 얘기를 답안지에 써주시고 일부 인용 판결이지 같은 말. 자, 조건부 판결 내지는 일부 인용 판결. 왜 일부 인용 판결이죠? 만약에 금전채권 가압류일 경우에는 무조건 원고 순서 판결 단순 이행 판결이지만 이 소유권 청구권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소유권 청구 소송은 판결을 만일 단순 이행 판결을 내려지면
이 사람의 가압류권을 해치게 된다네요. 금전채권 가압류권은 단순형 판결을 내려도 집행 단계에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소유권 이등 청구성은 그에 따른 판결은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 이게 답안지에 들어갈 키워드예요.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단순이행 판결을 내려주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제어를 받지 않고 막바로 등기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이행 판결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전채권 가압류와 달리. 이렇게 비교해서 써주셔도 상관없어. 비교해서 써주셔도. 소유권 청구성에 대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 이게 답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판결을 내요. 조건부.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는 조건으로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이행하라.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려야지 을이 소유권 청구를 이행했을 때 갑이 단순히 을한테 소유권을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려주면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게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쟁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만일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행 청구와 관련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가압류가 통지가 된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무시하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다시 그 등기가 제3자 정한테 넘어갔다. 이전 등기 됐다. 말소할 수 있는가? 말소 못해요. 못한다라는.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소유권자 아니다. 소유권자 아니다. 물론 원인물 등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등기 그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주셔도 되고. 물론 원인물 등기도 아니에요. 소유권자도 아니고, 물론. 단순 채권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인물 등기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소 안 된다. 다만, 병은 갑한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 청구, 채권, 가압류권을 해한 거다. 알면서 해한 거다. 불법행위다.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자, 그럼 또 이런 것도 살짝 문제를 바꿔서 물어볼 수 있어. 그렇지만 이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됐다. 법정 해제됐다. 법정 해제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못한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쟁점이 나오면 뭐부터 써줘야 돼? 해제 가능한가? 채권 가압류가 돼 있는데 해제 가능한가? 해제 가능하다. 부연 설명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법정 해제. 물론 이제 안전하게 해서 문제는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혹시 만약 이렇게 물어봤다면 해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만약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서를 붙여야 돼. 법정 해제는 단서 필요 없어.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했을 땐 법정 해제는 당연히 가능하다. 하지만 합의 해제, 왜 해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의미 속에는 법정 해제도 할 수 있는지 합의할 수 있는지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야. 숨겨진 논점인 거야. 그러니까 합의 해제도 가능할 수 있다. 된다라고 쓰시면 안 돼. 가능할 수 있다. 왜? 안 될 수도 있다고. 요 사람을 해할 의도로 합의 해제하면 안 돼요. 서로 쌍방이. 하지만 해할 의도 아니라면 합의 해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이제 합의 해제로서 해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해할 의도가 아닌 어떤 사정, 해제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면 단서를 깔아서 설명해 줍니다. 만약 사실관계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서적인 사실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주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 예상 가능한 문제야. 예상 가능한 문제는 확실하게 예상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둘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상 가능한 문제는 이렇게도 한번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해서 미리 출제 방향을 좀 정해놓으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고해서 공부를 했는지, 단순히 그냥 암기해서 공부했는지, 사고해서 공부했는지, 여기서 이제, 합격은 답만 맞춰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고득점을 친다면, 나는 민법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딴 사람은 딴 시험은 개판 썼는데, 썼는데, 민법이 내가 좀 사고를 내가 잘해가지고 잘 썼다.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런 쟁점이 들어있다라는 거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23번에 중하대 나오는 판례를 좀 눈여겨봐 주시라는 거예요. 3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인데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니 걸쳐서 나온 판례죠.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 걸쳐 있는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판결 내지 1번, 2번, 3번 물론 교재에 다 있는 내용인데 한번 최신의 이런 판례가 한번 설치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봐주시라는 거예요.
판결지 1번은 뭐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안 되는지, 청구 유속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고, 문제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민법적으로는 판결지 2번, 이제 3번 정도인 거죠. 우리 시험에 실제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게 판결지 2번은 특히 구두 제공 관련해서 동시항변권 문제가 구제 문제고, 판결지 3번은 동시항변권 있을 때 상대방을 지지에 빠뜨려서 계속 이행 제공해. 우리 시험에 출제한 적도 있죠? 2018년도에. 그러니까 이걸 좀 눈여겨 받으시고, 최신에도 이런 판례를 언급한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42페이지를 가보시면 42페이지 상단에 가보면 오늘 범위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금전수비대차와 관련해서 이율 약정, 이것이 반사회성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충당에 관한 문제. 그러면서 이제 판결에서 이번에 공증과 관련된 공증료, 이 공증료를 채무자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이 공증을 받으면 집행권을 얻어서 나중에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그걸 갖고 바로 집행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쉽게 집행하기 위해서 공증을 쓰면서 그랬다는 비용을 채무자한테 떠넘기는 거, 이거 이자에 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 선의자로서 뛴다면, 공증료를 미리 돈 빌려줄 때 띄고성 간다면 선의자 문제로서 언급할 수 있는 거죠. 사무관 승인시험 문제에서 선의자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교재에도 제가 실어놨어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로스쿨 기출 문제는 이제 사무관 문제밖에 없는데, 사무관 문제처럼 그렇게 좀 난이도 있게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법리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판례 교재에도 실어놨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의자로서 공증료를 그러니까 1억 원을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료가 만일 500만,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들어갔다.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공증료가 500만 원 들어갔다. 근데 500만 원을 미리 뗐다. 선의자로서. 그럼 얼마, 실질적으로 돈이 갔다는 얘기야? 1억 원이 가야 될 건데, 이자를 선의자로서 500만 원을 띄고 9,500만 원만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야. 돈 빌린 사람이. 이럴 때, 그 선의자가, 이자제한법에 걸려서 초과로 지급된 걸로 봐가지고 공제할 수 있는지. 그럼 공제하면 어떤 법리로 이걸 공제해야 되냐? 자, 이율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갖고 공제해야 돼. 9,500. 9,500을 가지고 이율 제대로 그 이행기에 이자를 지급했을 때 지급할 금액이 나오겠지? 근데 실제로 적정 이율이 이자한법 최고로 했을 때도 적정 이율이 뭐 300만 원밖에 안 됐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럼 300만 원을 충당해야 되잖아요. 이자로서 충당하고, 9,500에 대한 이자로서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200만 원은 뭐야? 원금에 충당한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이, 9,500만 원에 대한 적정 이자를 실제로 수령한 금액, 그걸 공제해서, 그걸 산정해서, 이자를 정했는데, 실제로 적정한 건 300이야. 그럼 300에 500을 가지고 이제 300이 적정한 것이잖아요. 그럼 300을 이자로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해잖아. 그럼 원금은 어디서 충당? 9,500에서 원금으로 충당할 거, 200을 충당할 거냐? 아니면 당사자가 약정한 1억 원, 대여금은 1억 대여를 약정서를 작성했을 거냐? 1억 원에서 원금으로서 뺄 거냐? 이 소리야. 1억 원에서 뺀다 이 소리야. 당초 원금. 내 당초 원금이라고 했죠. 다시 두 가지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의자로서 꼈다라, 공증료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공증료 내지 이율을 초과해서 이자 약정을 했을 때. 그 초과된 것을 실제로 적정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냐? 실제로 수령한 금액. 만약 9,500이라면 1억을 차용증을 썼는데, 실제로 돈이 간 거는, 선의자를 띄고 간 거는 9,500이라면, 9,500에서 적정한 이율을 계산한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 이자가 300이라면, 300을 넘게 받은 거잖아, 500은. 그러면 300을 먼저 띄고, 나머지 200은 원금에 충당하는 거잖아. 원금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실제로 수령한 9,500에서 공제할 거냐? 아니면 당초 차용증 작성할 때
대여금인 1억 원에서 공제할 거냐? 1억 원에서 공제한다. 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내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내겠다 이거야 내겠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내가 편집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지 물론 사무관 승인 시험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까지 물어볼 거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물어보진 않지만 요 법리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안 낼래다가 왜 내냐면 요 최신 판례가 나왔단 말이야. 최신 판례가 나와 있고 이게 그 로스쿨 모의고사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물어보면은 그 법리는 최소한도 알아야지만 정답에 근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이 47페이지 가보면 상단에 6월 29일자 판례인데 지연손해금에 관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예금계약은 이제 금전소비대차인데 만일 금전소비대차가 기한에 정함이 없다면 지체에 빠진 시기는 언제예요? 603조 2항 때문에 원래 기한에 정함이 없는 금전채권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청구받은 다음날 지체에 빠지죠.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는 603조 2항 때문에 청구받고 상당 기간 지나야 지체에 빠지죠. 자, 근데 만일 기한에 정함이 있는 금전채권, 금전소비대차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뭐 예금계약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만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기가 도래하면 바로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냐? 이런 논인 거예요. 자, 볼드체를 가볼게.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이 수취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이건 이제 금융기관의 만기가 있을 때 그럼 만기가 도래한 다음날 지체에 빠지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이 수취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의 지원이나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해요. 예금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지는 좀 의문인데. 근데 요즘 그 문제 추세로 봐서는 물어볼 수 있어. 그냥 최신 판례를 바로 그냥 물어보더라고. 단답지 형태로다가 그냥 물어봐 버리더라고요. 법행 문제인가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최신 판례를 바로 물어버리더라고요. 일단 그 정도 보시고 하나 정도만 더 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 한 2개 정도만 더 볼게요. 하나는 우리 교재 민법 정리 교재는 284페이지 하단에 있는 판례고 근거 조문은 교재가 일치하지 않는 분은 이제 587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587조와 관련된 문제가 사무관 승인시에서 물어본 적 있고 최근 객관식 문제에서 요거 관련된 문제를 자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2차 시험으로 우리 시험에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587조를 한번 조문을 가보면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이에 따른 나올 가능성 있는 문제하고 기출된 문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587조를 가보면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물론 매매는 부동산 매매일 수도 있고 동산 매매일 수도 있어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과실 수취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얘기야. 이제 원래 매매와 관련해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누구한테 과실수가 있다 그래요? 여기에? 매도인한테 있다 그래요. 매도인이 목적물을 좀 경험하고 있단 말이야. 인도하지 않았다면 과실. 그 목적물에 생겨나는 과실. 그게 법정 과실이든 천연 과실이든. 매도인한테 있어요. 근데 만일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한테 과실수가 있겠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부당이익 청구할 경우에 매매대금 다 안 줬을 경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원래 매매대금 다 안 줬다면 과실은 매도인한테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매대금 다 줬다는 얘기는 다 줬다면 매수인한테 기속돼야 되는 것이지. 근데 매도인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과실을 수취한다면 부당이득이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판례도 있어요. 자,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이걸 반대 해석해 볼게요. 그럼 매매 목적물이 매수인한테 인도됐다면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한테 기속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해제되지 않고 적법하게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인도됐다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런 판례 있죠? 나중에 부당이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기도 하지. 점유할 권리가 있다. 해제되지 않고 적법하게 이행됐다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과시주권이 있다. 매도인은 매수상 부당 이상은 못한다. 근데 둘로 나눠봐야 돼.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줬다면 당연히 매수한테 과시주권이 있는 건 당연해. 점유할 인도할 권리도 있고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런데 매매대금 다 안 줬을 수도 있잖아요. 다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으로 인도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매수인한테 과시권이 있냐? 이게 사무관 승인시행 기출문제예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안 줬는데? 그렇다라. 그래도 매매계약으로 인도받은 거다라. 그러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는데도 그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 걸 읽어볼게.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때 이 대금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선회 해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원래 매매에서 목적물의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특히 잔대금이겠지. 동시에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연손해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 못해요. 매매대금 특히 잔대금, 매수인의 대금과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는 동시에 있다고. 그러니까 매도인이 언제는 매수인한테 대금에 따른 이자 상당의 지연세금 청구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이행지시 저조효과니까. 그렇지만 목적물을 인도해줬다면 매수인은 동시에 깨진 거잖아요. 깨졌으니까 그 대신 과실은 매수인한테 귀속한다고 할지라도 매매 이익을 적법 인도 받았으니까 점유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는 매매대금도 나한테 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매매대금 다 안 줬다면 그에 따른 원래 이자 상당의 지연세는 원래 청구 못하는 건데 동시하면 깨졌지?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서로 관계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물어볼 수 있을 때 답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뭐 예습 다 해오셨다고 보니까 특히 287페이지 나와 있는 박스와 관련된 해제와 관련된 원상회부 부당에 관한 그게 지연세력으로 바뀔 때 그 위에 나와 있는 이 이율 약정에 관한 그 판례가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런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렇게 약간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박스 안에는 판례 그거는 금전 소비대차와 관련된 그 이율 약정 지연선을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박스 판례를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면 채권자 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작년에 그 삼순환 때 모의고사로 냈던 그런 쟁점인데 그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피부전 채권 그 관련된 326페이지 박스 있죠? 이 박스 판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채권의 대의권의 대의성에서 피부전 채권은 원래 금전 채권 내지 특정 채권 가능한데 특히 특정 채권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청구권이 일반적인데 물권 청구권도 특정 채권이 되느냐라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예요. 이게 판결지 1번, 2번, 3번 쪼르륵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언급되는 문제가 법정상권 문제를 다시 한번 불거트려서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서로 매치가 될 수 있거든요.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런 거지. 갑이 토지 소유자고 그 위에 미등기 건물인데 원시 취득했다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고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이런 쟁점이 다른 또 판례도 있어갖고 이게 물어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원시 취득으로서 미등기인데 아직 보존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근데 을이라는 자가 건물과 토지를 모두 매수했다라는 거죠. 법정상권이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한 적이 있지만 이 당해 판례는 안 물어봤어요. 이런 판례는. 그때는 이 판례를 또 여전히 법정상권을 연결시켜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을이 건물과 토지를 모두 매수했는데 토지는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근데 건물은 미등기 원시취득이라서 아직 보존되지 못한 상태로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자를 뭐라 그래요?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저당권 설정이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런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위에서 병이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건물은 이제 이런 식이겠죠. 이럴 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병이 을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즉 철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이 상태에서 뭐 여기 제3자 정의 임차인이다. 계약력 갖췄다. 또 여기 그럼 계속 정의 임차인인 것이지. 병이 한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 범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범상 사실상 처분권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철거권이 인정된다면 퇴거 청구할 수 있는가? 철거가 인정돼야지 퇴거 청구 가능해요. 철거 인정은 안 되면 퇴거 청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퇴거 청구도 가능하다.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되는가? 이게 임대차인데 병이 을에 대한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는 물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정에 대한 인도 청구권, 퇴거 청구권, 철거 청구권 인정되면 퇴거 청구 가능해. 근데 철거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 금전 채권, 소유권 청구가 아니라 물권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물권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건물 철거 청구권이라는 물권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을이 정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는가? 자, 인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임대차 해지가 돼야죠. 해지가 인이었으니까 해지가 즉 피대액을 낼 수 있는가? 가능하다. 일시 전세권 아니다. 이런 판례 있어요. 그 판례 내용 중에. 또 피부장 권리와 관련해서는 차후 청구권 인정된다. 특정 채권 가능. 무자력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 쓸 수 있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이런 요 쟁점에 이런 판례 있어요. 병이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성에서 승소 확정 판결 받았다. 제3차 정의 다툴 수 있는가? 다투지 못한다. 철거 청구권이 승소 확정 판결. 물론 최신 판례에 이런 판례도 있지. 승소 확정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라면 당사자 사이 기판력이 미치지만 대의소송의 제3차의 문제는 다툴 수 있다. 그런 판례도 있죠. 자, 승소 확정 판결 받았다. 원체 다투지 못한다. 여긴 그 승소 확정 판결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 당해 판례도 그런 얘기였었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얘기야. 근데 물권 청구권 철거 청구성의 승소 판결을 받을 원인이 무효였다. 당사자성 기판력이 있어. 그러니까 재신 등을 통하지 않아 다투지 못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병하고 을 사이에서는. 하지만 대의소송에서는 정은 다툴 수도 있다.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원칙적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원칙적인 것은 승소 확정 판결 받았다? 다투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병이 직접 정한테 퇴거 청구할 수 있다며 퇴거 청구할 수 있는데 대위 청구할 필요가 있어?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있다. 직접 청구권의 요건 효과와 대위 쓰기 쉬워 어렵지 않아. 직접 청구권의 요건 효과와 대위 청구의 요건 효과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설사 직접 청구권, 퇴거 청구권이나 직접 청구권이 있는다 하더라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이 의뢰한 철거 청구권, 그에 따른 퇴거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또 하나 쟁점은 이제 뭘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법정상권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360조 법정상은 인정되는지 설정 당시 동일성 소유권이 인정되는지. 이 동일성은 법률상 소유자의 개념이다. 법률상 동일하지 않죠? 요건 탈락. 요건 지시해주고 요건 탈락. 철거 청구권. 그러기 위해서 물론 전제는 의리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또 쟁점이 써줘야지. 또 하나 여기서 이걸 쟁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랬지? 동일세에 속하고 있다가 분리처분된 거 맞죠? 형식적으로 분리처분되지. 그럼 갑한테 관법지가 인정되겠네. 그러면 우리 갑의 간섭한 법정선을 원형해서 병에 의한 철거 청구에 다툴 수 있겠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 판례 표현 형식적으로 달라졌지만 비록 그 말이 답안지에 들어가야 돼. 비록 형식이 달라졌지만 자, 을은 매매대금과 목적을 인도받아서 자기 소유 등기는 안 됐지만 자기 소유냐 사유자 이런 자가 자신의 그 토지에 부담이 되는 관습한 법정상권을 가정적 의사에 비춰봤을 때 갑한테 관법지를 인정할 의사가 을한테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없다. 형식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외관상 반수판 요건을 갖춘 듯 보이지만 관법지의 요건 중에 하나는 모두 생각해봐야 되냐면 을의 가정적 의사를 봐줘야 된다.
을이 갑한테 광학방사선을 인정할 의도가 없었다, 애당초. 그 때문에 인정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게, 여기 박스에 있는 판례로다가 문제를 하나 구성하면서 또 하나 법정상권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작년엔 요 문제를 갖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는데, 요 판례도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채권자 취소를 주로 채권 취소를 위주로 해서 문제를 구성하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기가 공부한 거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따라오신 분은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해서 돌려주시면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